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실전 투자 고수를 모시고 그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주제로 좀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급의 그 네이버 주식 카페 거북이 투자법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죠. 그 이준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이버 카페는 거북이 투자법, 유튜브는 황족의 주식 방송 이런 제목으로 각각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우선 황족이라는 그 필명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 카페 가입해서 활동할 때 필명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황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앞에 그래도 황으로 시작하는 닉네임 중에 뭐 어떤 거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어감이 좋아가지고 황족이라고 필명을. 그럼 그런 주식 카페하고 유튜브를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 제가 카페 가입했던 시점이 네. 코로나19가 이제 발발하고 네. 증시에 큰 타격이 입어가지고 코스피가 막 1700, 1600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어느 순간 이제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새로 입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다가 이제 정보 공유 글로 이제 하루 주식 시장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면서 좀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보니까 좀 유튜브 황족의 주식 방송 이런 것도 하고 네네. 있어가지고 이제 종목별 등락 배경 이런 거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말하자면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까? 과거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떤 기업 좋다 그러면 들어가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은 그게 바로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법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투자법은 단타도 있고 장기 투자 이렇게 총 두 가지, 크게 말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기법들, 어떤 매매법이 있을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식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부터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아마 직접 투자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실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 한 1년 정도 봤을 때 수익률이 좀 괜찮습니까? 수익률이 저 개인 수익률로는 오히려 이번 연도, 작년이나 이번 연도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투자했던 거랑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도 제가 좀 괜찮아 보인다. 관심 가지는 업종이라든지 그런 섹터, 예. 뭐 기업명 이런 것들 좀 공유를 하거든요. 방송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공유드렸던 거랑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종목 중에 이제 우주산업 쪽, 예. 우주산업 쪽이랑 자동차 산업 쪽에서 좀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우주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네. 생각할 때 어떤 쪽입니까? 이유가? 우선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2020년 초부터 이미 분석을 끝내놓았던 섹터였고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위성 이슈, 그러니까 위성 발사라든지 우리나라 우주산업, 위성 산업의 좀 발전의 가능성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가 2020년도 초에 제가 발견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주산업 관련주들 뭐 주가 흐름이라든지 네.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방향성들을 다 체크를 하고 중요한 건 이제 타점이었죠. 타점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할 것인가인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1년 동안 매수를 기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우주산업 그런 이슈 같은 게 2020년도에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2021년도엔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봐가지고 좀 기다리면서 그렇게 매수 포인트를 기다렸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랑 수소차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부품 쪽에 한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 수소 관련, 전기차 관련 부품주 쪽으로 그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진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봤습니다. 우주 산업을 이제 작년에 딱 주시하고 있다가 계속 자료도 모으고 해가지고 올해 투자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수익률 높였다 이 말씀인데 네네. 그럼 지금은 내년을 대비해서 생각하고 있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업종이? 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현재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자원 쪽인데요. 자원 쪽이라 하면은
사실 이제 2018년, 2019,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그렇죠. 두 번이 발발을 했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전망이 3차 발발이 좀 약간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좀 어떻게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중에서 미국 쪽이 됐든 중국 쪽이 됐든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히토류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예. 뭐 말씀해주신 히토리 섹터, 예. 이제 현재 그쪽을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인 기업 자체 같은 경우 이제 성장성을 동반한 영업이익이 꾸준히 뭐 매 분기마다 20% 이상씩 상승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은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도 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별 기술주 쪽으로 보자면 2차 전지 중에서도 그런 성장성이 돋보이는 그런 섹터 쪽에도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중에서 좀 상승폭이 좀 제한되면서 하지만 성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같은 2차 전지라 하더라도 이 증시에는 돈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2차 전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주가 상승률이 현재 시점에서 높은 종목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돈이 쏠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오르고 나면은 이제 정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수소 관련주, 5G 관련주가 정체하고 하락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모든 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오를 종목, 네.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 그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다시 돈이 분산된 다음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후속주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런 쪽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말하자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소재주 중에서 많이 오른 쪽이 있고 덜 올라서 후속주라고 하는 부분이 후속주라고 하니까 잘 안 다가오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예를 들어 음극재라든지 뭐 양극재, 동박이라든지 뭐 네. 분리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부 다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한 번에 투자자들이 이목을 끌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 뭐 그런 배터리 쪽 전부 다 포함이고요. 좀 약간 거기서 좀 덜 오른 그리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런 종목들을 관찰을 하는데 여기서 또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월봉으로 넓게 보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상향을 하는 종목도 있고 예. 우하향 이제 꾸준하게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그런 것도 후속주의 또 하나 종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 이 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우상향할 수도 있고 네네. 우하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그럼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기업적으로 분석해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제 차트,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혼용해서 하는 편이고요. 기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주식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분리할 수 있는 공시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 감자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주가에 영향을 좀 나쁜 거를 주는 그런 이슈들이 지난 3년 동안 몇 번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 기업 자체를 봤을 3년 때. 동안. 네. 3년 동안 여러 번 있었다. 그럼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금 유동성이 별로 안 좋은 기업이라는 그런 또 분석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일단 시가총액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 시가총액도 너무 낮으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300억 이상부터 좀 300억 판단을 내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영업이익 상승률도 계속 꾸준히 이 기업 자체가 돈을 꾸준하게 버는 회사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분석이 되겠고요. 네.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림을 본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전 여기서 주목하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증시에서 유명한 말인데요. 물론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못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옛날부터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정말 간단합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제가 가장 1순위로 보는 것은 이제 거래량입니다. 이제 투자 방식을 놓고 영원한 숙제이긴 한데 장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 이런 부분이 뭐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준영 작가께서는 어느 쪽을 좀 선호합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오르지 않고
올랐다가 떨어졌다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상향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우하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근거로 단기, 장기 수익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분석해서 발굴을 해서 투자하는 식으로 연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와 장기 두 투자법은 정답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수익률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없지만은 결론을 낼 수 없다면은 두 투자법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져와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을 볼 때 단기 수익도 가능하고 장기 수익도 가능한 종목, 그런 종목, 좀 약간 오랫동안 볼 수도 있고 중간중간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살 수 있고 이런 걸 반복할 수 있는 기업 충분히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그 아니에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제 기업 분석과 성장성.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려면은 이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래량이 빠지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종목에 크게 들어간 투자자들이 빼지 않고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추세가 꺾인다 그러는데 뭐 시장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데 많은 거래량으로 하락한다. 그럴 때는 이제 단기 수익을 챙기는 거고요. 만약에 수익권이라면은. 그게 아니라 계속 정체하다가 올라가다 또 정체 살짝 떨어졌다가 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또 장기 수익으로 또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봐도 안전한가. 시가총액, 뭐 재무제표, 매출, 그 현금 유동성 이런 것들 다 골고루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이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닌 종목,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싼 종목 아닌 종목,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위치까지 올라오는데 거쳤던 그런 과정들이 지난 차트에 다 나오거든요. 그때 또 거래량과 그때 당시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은 어떤 뉴스, 어떤 공시 발표 때문에 상승했는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적절한 이제 좀 상승과 하락의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 개인 용어로는 매집선이라고도 하고 추세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매집선. 사야 될 때인가요, 그때가? 네네. 쉽게 설명드리면은 하락과 상승이 자주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 구간은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벽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저점이 1,500원이고 고점이 3,000원이라고 치고 두 달 동안 2,200원과 2,8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차트상으로 보였다. 그럼 2,200원과 2,800원 사이, 그 차트 사이 중에서 2,400원인가 2,500원 정도는 딱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거기서 2,500원 아래로 떨어지면 2,2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지난 기록상, 지난 데이터상 그렇게 남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제 단기 수익, 장기 수익을 좀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좋은 기업을 발굴하느냐 이게 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을 좋은 기업이다 생각할 때 발굴하는 것은 뭐랄까 그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발굴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발굴하는 건지, 그게 뭐 어떤 나름의 본인의 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기업을 어떻게 말하면 찾아냅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건 정책입니다. 정책에 이제 적용이 되면은 투자가 많아지고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돈, 현금 유동을 좀 잘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묶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섹터. 그 섹터가 무엇인가? 현재 7월 중순 기준으로는 메타버스랑 2차 전지, 그리고 좀 영업이익이 많이 오르는 그런 실적주들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 이제 폭염이 온다고 하니까 또 에어컨 관련주, 선풍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스케줄들을 확인하고 그런 스케줄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제 리스트를 뽑으면은 사실 몇 개 안 나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기업이 나오지만은 뭐 폭염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10개 이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지 않고, 거래량 적지 않다는 것은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꼭지에 있지 않고 좀 적당한 가격대에 있는,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기업 자체가 해당 이슈, 뭐 메타버스로 좀 예시를 들자면은 메타버스 외에도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또 있는가?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그러죠. 메타버스랑 게임이랑 엮이는 종목 어떤 게 있는가? 뭐 N게임도 있고 넷튠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실적주로 또 많이 상승했고요. 그런 식으로 섹터를 찾으면서 기업 발굴을 하면은 더 많은 기업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신규 투자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유입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핵심은 기존 투자자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뉴스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섹터별 업종별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뭐 6개월 전 앞을 갖다가 좀 내다보고선 미리 이제 낚시하듯이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오를 것이다. 그때도 팔면 된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근접한 상황을 갖다 예측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몇 달 전부터 네.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네. 거의 3, 4개월 전부터 이미 이슈가 나왔고, 아, 메타버스 펀드가 나온다. 네. 그런 또 발표도 네. 거의 뭐 한두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씀대로 이제 낚시하듯이 선취매가 충분히 가능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기업을 갖다가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통 장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이제 오를 걸 기대해서 하는데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르면은 그걸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의 맛을 좀 봐야 그리고 안전하게 적당하게 욕심을 먼저 버리는 것부터 배워야 그래야 이제 목표가를 좀 크게 높일 수도 있고 그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목표가는 희망가고 고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올 때 매도를 생각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 고점을 20% 이상을 찍었다. 그리고 나서 3%에서 5%가 떨어진다. 그럼 15%의 수익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뭐 더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가 있다. 개인적인 그거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분석, 개인 판단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보는 것이고 아니다. 나는 좀 더 챙기고 싶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 중에 뭐 전량이 있절해도 되고요. 아니면 30%에서 50%만 빼고 나머지 물량은 다시 고점을 더 돌파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식을 어쨌든 간에 오래 하기 위해서는 잃는 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잃는 것을 최소화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은 어렵고 좀 난해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어떻게 보면 주식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게 움직일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습관이라는 건 한번 잘못 길들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절하게 익절을 하고 좀 약간 욕심이 나고 아쉬우면은 분할로 익절을 해라. 그럼 일단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한번 생긴 익절은 또 없어지지가 않고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투자자가 수백만이잖아요. 네.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업종보다도 큰 단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백만이 투자해가지고 답답해하는 개인들이 많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안에 포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 또 비정상적인 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갑자기 전혀 의미 없는 다른 종목들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특정 섹터가 무너지면서 시가총액이 높은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무너지면은 이제 지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고 다른 섹터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 쪽도 이제 매도세가 커지면서 영향을 받는다. 예.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반도체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를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외국인들이 언제 다시 사느냐 그거를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희망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은 하반기까지 이번 3분기, 4분기에도 꾸준히 영업이익 상승과 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그런
개별주들, 반도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품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매출 확대가 여전히 높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호재가 있고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결국 지수의 움직임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희망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매출은 좋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지켜볼 만하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왜냐면 지난번에도 외국인들이 한 달 정도 계속 매수하다가 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계속 팔거든요. 네네. 근데 완전히 이제 들어왔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어떤 걸 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팔기 시작하는 게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개인과 외국인은 정말 반대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이제 매매 주체라고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얼마만큼 사고 팔았는지 그 종목별로 그 매매 주체가 나옵니다. 예. 그거를 쫙 펼쳐보면 예.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살 때는 개인이 팝니다. 즉 두 사람 간의 포지션이 정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서로 손바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팔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전조 현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주식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계속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봐서는 뭐 어떨까요? 좀 보면 뭐 성장주하고도 가치주에 따라서 약간 그 영향을 좀 다르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우리 저 작가님이 볼 때는 지금 어떤 식의 그 시장에 지금 충격 내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비슷한 악재가 연속적으로 혹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악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은 시장에 타격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즉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코로나 때가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도 2차 재유행, 3차 재유행, 가을에 있었던 또 3차 재유행 그런 걸로 이미 충분히 타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큰 타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인 흔들림은 생길 것입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현재 델타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2,000명 이상이 된다. 그러면 증시가 또 잠깐 흔들리겠지만은 다시 방향을 또 상방으로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델타 변이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슈 때문에 더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금리 인상도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나름대로 그 저희 주력인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이 아직은 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악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돈도 너무 많이 풀린 데다가 예,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이런 계속 쭉 올라갔던 이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뭔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우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전히 밝은 전망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증시 예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고객 예탁금이죠. 고객 예탁금이 꾸준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즉 네. 증시에 풀린 돈이 여전히 더 갈증이 나고 있다. 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달 내내 60조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66조 이상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즉 증시에서 대기하고 있는 고객 예탁금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한 하반기에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 예탁금이 든든하게 있는 이유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거거든요. 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주식의 계좌에는 돈이 있지만 아직 매수하지 않은 그렇죠. 깨끗한 예수금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는 예탁금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장세는 아직 여전하다, 건재하다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중 무역 전쟁 가능성과 이제 금리 인상, 특히 국내 금리 인상이죠.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말했으니 그거는 나중 얘기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10월달, 11월달에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빅 이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테이퍼링입니다.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 점진적 테이퍼링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단발성으로는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하반기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가 한번 들어오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장이 더 올 수가 있지 않나 하반기에 그렇게 반전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국내 금리 인상 가지고는 우리나라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연준 금리 인상, 특히 연준 같은 경우가 미국 금리 쪽이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세계 시장의 되게 큰 시장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수출하는 국가다 보니까 미국 쪽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국내 금리 인상으로는 시장이 한 번은 폭락할지언정 다시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때가 기회겠네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좀 주식에 자산 시장에 버블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꺼질 수도 있다. 이런 또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면 붕괴 자산이 좀 빠질 것이라는 보는 것 같고 계속 오를 것이라는 쪽에서 이제 팽팽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오른다 쪽에 지금 네.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좀 빠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조 현상이란 고객 예탁금이 꾸준히 빠진다던가, 혹은 고점과 저점 그 한 달 기준으로요. 한 달 기준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을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 사이의 간격이 점점 커진다던가 네. 그런 식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돈을 빼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말씀대로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갑자기 폭락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북한의 도발,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식하면서 진짜 정말 흔히 접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무서워서 외국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아직도 분쟁 국가이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인해서 외국인 자본이 갑자기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심각하게 나오고 막 갑자기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공포 기류가 발생하면서 또 증시가 한번 크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잠깐 크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대세하락장이 오기 위한 전조 현상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증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폭락장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대비는 예수금을 챙겨놓는 겁니다.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고객 예탁금을 챙겨놓듯이 나만의 고객 예탁금, 나만의 예탁금을 챙겨놓는 거죠. 비트코인 역시 너무 많은 유동성 장세가 너무 많은 돈이 나와서 거품이 되어서 버블이 되었다면은 주식도 현재 시점에서 맞지만은 주식의 현재 시점에서는 돈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돈을 고객 예탁금 일정한 고객 예탁금 범위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단기 폭락장을 올 수가 있더라도 대세 하락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갑자기 많이 빠지던가 뭐 월봉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고점과 저점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그땐 정말 조심해야겠죠. 주식은 또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일단 하반기는 좀 밝은 전망을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하기 피해야 될 기업이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기업 같은 경우는 공시를 봐야 됩니다. 질 나쁜 그런 공시들이 있었는가? 있었다면은 얼마나 있었는가?